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4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미존 채널을 처음 개설한 게 2020년 6월이었습니다. 횟수로는 4년째에 접어들었고요. 그동안 3년 반 정도 미존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방송 준비하면서 그동안 수만 개 이상의 분석 기사 그리고 뉴스 기사들을 읽어왔고요. 또 매일매일 리서치하면서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는 미국 주식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주제가 됐던 그 분야에 대해서 만시간 정도를 공부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일종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 3년 반 동안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3년 전에 비해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매수는 굉장히 잘했는데요. 매도 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을 파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주식을 팔면 다시 못 살 것 같은데, 팔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주식을 굉장히 쉽게 사고 파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존 멤버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부분 매도했다고 하나 올려드렸고요. 어제 밤에 또 전량 매도, 부분 매도한 주식의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쉽게 매도하는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더 이상 수익률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적을 점검하실 때 내가 산 종목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 퍼센티지를 좀 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익률을 체크하지 않으면 과연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체크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주식 계좌 있잖아요. 이 주식 계좌의 총 금액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을 사용하는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따라서 주식을 산 금액도 있고 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걸 합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갚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계좌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한 1억 6천, 1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2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년 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한 40%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물론 제가 추가적으로 투자 자금을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요, 수익률의 극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나의 자산을 불려서 결국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는 1억 6천만 원이 2억 5천이 된 거지 그 사이에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기준을 바꾸게 되면요, 투자에 대한 관점 그리고 방법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굳이 내가 A라는 주식을 사서 수익률을 30% 내야지, 100% 내야지, 200% 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다음 달에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바꾸면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투자의 팁 하나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사용하시면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1월 2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비즈 S&P 500 맵을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푸른색이 빨간색을 압도하는 좋은 추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메가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간만에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시가총액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푸른색을 기록하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우존스는 0.25%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S&P 500이 플러스 0.29, 나스닥이 0.43%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습니다. 어제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플러그 파워가 30.99% 하루 만에 폭등을 해버렸고요. 두 번째로 차지 포인트 10.2%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루시드가 플러스 7.07, 울프스피드가 플러스 5.54, 스테미 플러스 5.08, SMCI 플러스 4.85,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3.87, 니오 플러스 3.85, 그랩 플러스 3.30, 리오토 플러스 3.28, 스노우플레이크 플러스 3.27, ST 마이크로 플러스 2.96%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고요. 어제 주가의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일단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또한 전기차 종목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러그 파워가 30% 이상 폭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호재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30% 이상 올라간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수소 기술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정부 대출에 근접했다. 이러한 뉴스가 전달이 됐거든요. 플러그 파워는 어제 미국 정부의 에너지부와 16억 달러 규모의 대출 협정에 조건 협상을 마쳤다. 이렇게 CEO인 앤디 마시가요. 화요일날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요. 최대 6개나 되는 수소 생산 시설을 개발하고 건설하고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친환경 수소 배치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도로 플러그 파워는요. 액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조지아 공장의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공매도에 시달려오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플러그 파워가요. 어떻게 보면 잠시 이 공매도 스퀴즈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과연 이번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이 가장 도드라졌던 종목은 SMCI. 최근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 한 달 동안 주가가 50% 이상 폭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온세미가 2.07%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도모했고요. TSMC 0.97%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플러스 0.80, 인피니언 플러스 0.61,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60, 엔비디아 플러스 0.37, 나비타스 플러스 0.31, 테슬라 플러스 0.16, 그리고 세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우버가 0.36% 하락했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1.53, 소파이가 2.15%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테슬라 주주분들이 너무나 기다려왔던 저가 전기 자동차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테슬라가 2025년 중반에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런 뉴스가 발표가 됐거든요.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중반에 코드명 레드우드로 불리는 새로운 대중시장용 전기자동차, 즉 저가형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저가형 전기차의 생산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공급업체한테 밝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2명은요. 이 모델을 소형 크로스오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팬과 투자자들의 욕구를 오랫동안 자극해왔다. 굉장히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다는 거죠. 25,000달러 정도의 가격표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급형 자동차를 포함한 이러한 모델을 통해 테슬라는요. 지금 저렴한 가솔린 자동차 그리고 중국의 BYD 같은 경쟁 기업에서 제도하는 저렴한 전기차와 경쟁이 가능하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요 2020년에 25,000달러짜리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처음 약속했는데요. 나중에 이 계획을 잠시 보류한 다음에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소식통 중 2명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작년에 공급업체에게 레드우드 모델에 대한 견적 요청, 즉 입찰 초청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루머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간 생산량은 한 10,000대 정도로 예상했다. 10,000대면요. 1년에 한 50만 대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만드는 자동차의 수에서 한 30-40%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3명의 소식통은 2025년 6월에 생산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차세대 소형차의 출시 시기는요. 오늘 오후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경영진에게 가장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않잖아요. 2024년 판매량의 예상치를 보시면 21% 정도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전에 머스크가 설정한 장기 연간 목표치, 즉 50%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성장률이 기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모델의 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5월 달에 테슬라가 연간 5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9월에 출간된 월터 아이작슨의 머스크 전기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동일한 차량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따라서 똑같은 뼈대를 가지고 저렴한 로보택시 그리고 25,000달러짜리의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체계 기술이 돼 있다라고 하고요. 테슬라는 출시 및 가격 책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물량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사 내용에서는 2025년 중반에 드디어 출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이버트랙의 생산은 지연되고 있고요. 가속화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격인데요. 원래 이제 사이버트럭 역시도 6990달러보다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머스크가 처음에 선전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대부분의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테슬라의 경영진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대량 생산은 2026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2025년이 됐건 2026년이 됐건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저가형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생산 계획은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어닝콜이 있을 텐데 이 어닝콜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되죠. 우리는 저가형 전기차를 2025년에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RSI 지수, Relative Strength Index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27.83이죠. 따라서 30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과매도 상황이거든요. 자, 이렇게 주가가 지나치게 단기간 동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만약에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내년에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한다, 이러한 희소식을 전달해 준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닝 발표 이후에 어떠한 소식이 전달될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된 굵직굵직한 소식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로 전달해드릴 뉴스는 애플카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정말 많은 애플의 주주분들께서 기다려왔던 소식이 애플카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애플은요, 마침내 전기자동차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덜 야심찬 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요, 애플은 이전에 진정한 의미의 무인 자동차를 구상했었지만 이제는요, 좀 더 제한된 기능을 갖춘 전기 자동차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애플의 출시일까지도 목표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의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애플은 아무리 빨라도 최근 예상보다 약 2년 이후인 2028년에 자동차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많은 애플의 투자자들이 애플카가 한 2026년 정도면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사에 따르면 2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한 거죠. 애플의 대변인은 회사의 계획에 대해서 논평을 거부했고요. 따라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애플의 비밀스러운 노력은요, 애플 역사상 가장 야심찬 노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애플카 프로젝트는요, 코드명이 타이탄 그리고 T172라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명의 책임자가 교체되어 왔다. 그만큼 이제 잘 흘러가지 못했다.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이 좀 미미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요, 애플의 잠재적인 차세대 먹거리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매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디바이스 제조업체로서의 전환을 이끌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애플의 마지막 성장은 사실 2015년에 멈췄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10% 그리고 10%도 되지 않는 굉장히 저조한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줘 왔거든요. 물론 이제 2021년에 애플의 성장세는 굉장히 좋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1년 애플의 성장은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등장했다라기보다는 팬데믹으로 급격하게 이 노트북이라든지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023년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새로운 제품,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지 않으면 애플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애플은 이러한 제품에 어떻게 접근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요, 2026년까지 고속도로용 첨단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출시하는 게 애플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요, 가까운 미래에 그 정도의 차량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이후에 애플은 현재 테슬라의 역량에 맞춰 보다 기본적인 운전자 지원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는요, 레벨 2 플러스 시스템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소식통이 전했고요. 이는 이전에 계획던 레벨 4 기술에서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레벨 4 전에는요, 레벨 5가 처음에는 목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레벨 5에서 레벨 4로 이제는 레벨 2까지 계속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보다 기본적인 레벨 2 플러스 계획은 운전자가 도로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지 운전자를 잡아야 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테슬라 전기차의 표준인 오토파일럿 기능과 유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차량이 출시된 후 애플은 추후 레벨 4 자율주행과 추가 지역을 지원하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출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8년까지 일단 레벨 2를 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요, 애플의 이사회, 프로젝트 책임자인 케빈 린치, 그리고 팀 쿡 CEO가 참여한 1년의 열띤 회의 끝에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요, 이사회는 2023년 몇 달 동안 애플 경영진에게 자동차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다. 따라서 빨리 출시해라, 빨리 출시해라 이렇게 이사회에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죠. 새로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플의 경영진은요, 자동차가 회사의 아이폰에서 누리는 수준의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최신 계획은요, 내부적으로 테슬라의 미투 제품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투는요, 나도 할게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비전이 없이 따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련된 디자인, 안전 시스템, 그리고 독특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갖춰진 애플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애플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모바일폰 그리고 컴퓨터 시장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요. 게다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졌던 애플카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출시된 헤드셋 같은 경우는 너무나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대량 판매를 위해서는 조금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당분간은요, 새로운 성장 동력 없이 애플의 성장이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이 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대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요. 바로 AI죠. 이제부터는 디바이스 안에, 즉 장비 안에 AI가 들어가는 엣지 AI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를 보유한 애플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애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의 기사에 따르면 애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됐던 애플카가 출시 시기가 아마 2028년까지는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아마존 역시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아마존이 자동차 딜러로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제목이 발견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전미 자동차 딜러 협회에 따르면요, 미국의 신차 그리고 중고차 판매 시장 규모는 무려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로 추산이 됩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규모가 있는 시장이 바로 자동차 딜러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커머스 업계의 거물인 아마존은요, 복잡하고 규제가 심한 자동차 업계에 원활한 온라인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커머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지난달 아마존은요, 소수의 현대자동차 딜러들이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직원들에게만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은요, 여행, 식료품, 의료 분야에서 아마존이 이전에 시행한 다른 파일럿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런칭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동차는요, 아마존에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프라임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프라임 고객들이 원한다는 거죠. 제발 아마존에서 차량 팔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소닉 오토모티브의 사장 제프 다이크의 의견입니다. 자, 다른 전문가가 나오는데요. JD 파워의 자동차 소매 부분 부사장 크리스 서튼에 따르면요. 자동차 구매자의 25에서 30%가 자동차 구매 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의 구매자를 포함하면요. 그 수치는 40%로 급등한다. 따라서 지금 소비자들은 원한다는 거죠. 시장, 엄청난 규모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자동차 딜러 시장인데 그 중에서 무려 40%는요.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따라서 잠재력이 충분한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극히 일부, 주로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회사와 리비안 같은 일부 자동차 업체만이 대리점을 벗어나서 웹사이트에서 신차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차를 보시면요, 카바나 같은 회사가 지금 중고차 판매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한 바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구매는요,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데 시장 침투율은 굉장히 낮다. 따라서 기회가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부분이다.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엄격한 주차량 판매법의 보호를 받는 프랜차이즈 딜러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신차 시장은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클릭 앤 바이 구매 프로세스를 아직까지는 모방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요, 이커머스가 세상에 지금 엄청나게 퍼져 있잖아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으로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부분은 아직까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아마존의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지만 딜러들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아마존이 다른 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라고 합니다.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딜러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꼭 실패했으면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겠죠. 아까 본 것처럼 이 신차 시장 그리고 중고차 판매 시장의 규모는요, 2조 5천에서 3조 달러 정도입니다. 따라서 엄청나게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이죠. 따라서 아마존이 과연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요,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차트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는 주장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엔비디아는 2014년 초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곧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월프 리서치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주식시장이 개장했을 때 엔비디아는 월프 리서치의 최근 목표치인 600달러에 도달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과매수 상태이며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프 리서치의 기술 분석가 롭 긴스버그의 의견이고요. 핵심 인공지능 프로세스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2023년 작년에는요, 무려 1년 동안 239%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도요, 지금 1월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20%나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정말 굉장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14일 상대 강도 지수, 우리가 영어로 Relative Strength Index라고 부르는 거죠. RSI 지수가 8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RSI 지수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의 크기 그리고 속도를 측정합니다. 지난 14일의 거래일 동안 얼마나 많은 폭으로 그리고 얼마나 빨리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졌는가 이거를 수치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주식이 지금 현재 과매수돼 있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신호가 잡힌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엔비디아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요.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Relative Strength Index가 현재
81.34입니다. 따라서 70을 넘어가면 과매수인데 지금 과매수가 돼도 지나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렇게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70 이상 올라갔는데 그때 주가가 좀 빠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504를 찍은 다음에 주가가 45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한 10% 하락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언제가 있었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74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그때 주가가 474였는데 잠시 떨어졌었죠. 443까지 떨어졌었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5를 찍은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주가가 400을 넘었었는데 조정을 받으면서 374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RSI 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죠. 근데 문제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따라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현재 추세가 너무나 좋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10일, 50일, 100일, 200일 이평선 모두 지금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가다. 따라서 당분간 큰 폭의 조정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기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요. 긴스버그에 따르면 이는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현재 RSI가 80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월프 리서치의 주장에 따르면 수직적인 급격한 움직임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약간의 이익을 거두기를 바란다. 이렇게 분석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RSI 지수가 80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엔비디아 그리고 SMCI 모두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장기적으로는 글쎄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그만큼 추세가 너무나 뛰어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다가오는 어닝 결과가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SMCI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또 하나의 기술적 지표가 있잖아요. 바로 MACD입니다. MACD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인데요. 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죠. MACD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지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보라색 라인, 이 보라색 라인이 바로 MACD 라인인데요. 이게 녹색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우상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MACD 라인이 녹색 위로 올라가 있죠. 따라서 녹색 라인을 우리가 시그널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그널 라인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은 거고요. 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추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MACD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분홍색이죠. 이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가 아니면 위로 올라가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가의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이 히스토그램 역시도 굉장히 진하게 위쪽으로 상승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 가지 지표 모두 굉장히 건강한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SMCI도 마찬가지입니다. SMCI의 MACD를 보시면 일단 보라색이 녹색, 즉 시그널 라인에 비해서 MACD 라인이 훨씬 더 위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죠. 따라서 굉장히 기울기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MACD 히스토그램 역시도 과거의 전례 없이 굉장히 뚜렷하게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지표 모두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현재 물론 이제 RSI가 지나치게 높은 편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조정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드디어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분 좋게 첫 테이프를 끊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ASML 역시도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되면 드디어 테슬라의 어닝이 보고가 되죠. 자, 그 와중에 어닝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요. 이 글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글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닝 발표 일정을 알고 싶은데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킹알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의 어닝 탭을 클릭하시고요. 맨 앞에 보시면 Upcoming Announcement Date이 있습니다. 이거를 2번 클릭하시면요. 가장 최근에 예정되어 있는 어닝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 1월 24일 같은 경우는 서비스 나우, 그리고 테슬라, CCI 같은 경우는 크라운 캐슬이죠. 그리고 또 하나 ASML, 방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네 종목이 내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는 발표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5일 날은 모빌 아이, 그리고 KLA, ST 마이크로 같은 종목이 어닝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시킹알파 탭 중에 여기 마켓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캘린더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어닝 캘린더 쪽에 여기 키 마켓 데이터에서 쭉 내려오시면 어닝 캘린더가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셔서 매일매일 어떠한 종목이 어닝을 발표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를 한번 볼까요? 30일을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요. 그 밑에 30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쭉 등장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어닝 결과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일 같은 경우도 애플 그리고 아마존이 다음 달 1일 날 어닝을 발표한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킹알파의 멤버십이 없으신 분들께서는요. 그냥 구글에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어닝이다. 그러면 APPLE 애플 어닝 데이트 이렇게 찍으시면요. 구글에 바로 위에 올라오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December 2023라고 써있죠. 2023년 12월 분기에 대한 어닝 실적은요. 여기 계획이 돼 있다. 2월 1일입니다. 따라서 2월 1일 날 애플의 실적이 발표된다는 것을 구글에서도 검색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따끈따끈한 어닝 실적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ASML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따라서 ASML의 실적이 좋으면 나머지 반도체 종목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4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 제목에 어닝 실적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ASML의 4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전망은 그대로 유지됐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럽 최대 기술 기업인 ASML 홀딩즈는요. 수요일날 중국으로부터의 칩 제조 장비 판매 호황에 힘입어서 예상보다 더 나은 4분기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12.5% 성장한 72억 유로를 발표했고요. 순이익은 9% 증가한 20억 유로, 달러로 따지면 21억 7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망치는요. 매출은 전망치가 69억이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18억 7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도 지금 초과 달성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ASML은 4분기에 3분기 대비해서 3배가 넘는 90억 유로 이상의 강력한 주문액을 기록했다. 오더를 받은 게 90억 유로라는 거죠. 자, 매출이 지금 72억 유로였잖아요. 매출은 72억이었는데 미래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주문은 90억 유로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도 좋은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는요. 2023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매출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치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경기의 사이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 보수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CEO인 피터 베닝크의 의견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칩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요. 올해 반도체 시장 회복의 형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큰 확신을 가지지 못하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올해부터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나 ASML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기업에 한정된 문제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대만과 한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 중국인데요. 중국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도입된 미국 그리고 네덜란드의 새로운 수출 제한이 있잖아요. 따라서 2024년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매출은 최대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생각보다 예상에 비해서 훌륭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ASML은요. 아마도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어닝 결과인데요.
평소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동차 섹터에 투자한다면 이 어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산업별 매출 기여 비율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매출의 40%는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에서 들어왔고요. 무려 25%, 따라서 4분의 1은 오토모티브, 자동차 산업에서 매출이 기여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의 어닝 결과를 통해서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이 어떤지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칩 제조업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요, 화요일날 어닝 결과에서 자동차 부분의 초기 약세 조짐이 보인다. 그리고 산업시장에 지속적인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분기 매출과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요,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 아날로그 칩 제조업체의 주가, 즉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4% 이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다른 시장이 직면했던 공급 과잉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자동차 칩 산업도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종업체인 모빌아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모빌아이의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역시도 고객사들이 과잉 재고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주문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빌아이 역시도 2024년 예비 매출에 대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밋 인사이트의 애널리스트 킹가이 찬의 의견에 따르면요. 자동차 부분의 공급망 조정 현상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약세를 보인다. 두 번째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꼽았습니다. 파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단기적인데요.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약세입니다. 킹가이 차는요, 재고 조정이 1분기까지 지속되다가 결국 하반기에 대해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주고 있고요. 한때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자동차 시장의 매출은요, 4분기에 한 자릿수 중반세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거죠. 주요 시장인 중국의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질문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투자 관계 책임자인 데이비드 팔의 의견은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연속으로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요, 또한 4분기에 공장 가동률을 계속 낮추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재고 수준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최종 시장 수요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준으로 출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1분기 매출을 34억 5천만 달러에서 37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가이던스란 얘기죠.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예상치는요, 40억이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전망치 비해서 너무나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따라서 자동차 섹터에 투자한다면요, 이 어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보다 굉장히 자동차 부분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번 어닝 결과를 통해서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방송까지는요, 아마도 분량의 상당 부분이 어닝 결과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어닝 결과는 꼭 미중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